미래를 보는 사람. 1989년 눈이 먼 한 노파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세계 공격당할 것이다. 라고요. 정확히 12년 뒤 이 노인이 예언한 사건이 바로 2001년 9.11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여기서 미국 형제는 쌍둥이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철로 만들어진 세계는 여객기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이 맹인 노파의 이름은 반젤리나 구슈테로바 이분입니다. 일명 바바반가로 불리는 불가리아 태생의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소름 끼치는 예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르노빌의 불기둥이 치솟아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이다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도 예언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 이외에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97년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 44대 미국 대통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당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테러 발발까지 전부 예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바반가는 생전에 2016년 말 유럽 대륙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난 6월에 발생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언 적중률 85%를 자랑하는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심지어는요, 아들에게 얘야, 8월 11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라 라며 본인의 죽을 날짜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예언한 것들 중에 2010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2014년 생화학전으로 인해 피부암이 유행한다 등 빗나간 예언들도 상당수에다가 예언 내용들이 대체로 추상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일까요? 무섭긴 하다. 네, 미국 형제가 뭐 새로 만든 새 이런 건 좀 무섭네. 그게 진짜 무섭지 않아요?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10일이 공개해주세요. 세계 최대 온라인 경배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원히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밌네.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에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 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원히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8위 공개합니다. 빨간 옷 소녀의 저주.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사원.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뭐야?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이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6입니다. 영국을 덮친 이집트 공주의 저주.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파리 공략. 전국을 뒤덮은 장산범 괴담. 자, 저는 이제 퇴근입니다. 조트 귀신이네요. 조태귀신입니다.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의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2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4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범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오,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아,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의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우, 소름 돋았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3위 공개합니다. 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1위 후보 이제 한 기자님. 네. 이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뭐야?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 씨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 씨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 씨.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 씨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4위 공개합니다. 오! 야 오늘 오상진의 저주인데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게?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어?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아니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던데. 뭔가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연관된 얘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라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어깨. 오!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1위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서린 전화번호.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슈린.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920년 미국 저주의 마을 너들리 타운. 미국 커네티컷주 울창한 숲과 짙은 산 그림자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습니다. 다크엔트리 포레스트.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과는 달리 무려 400년간 무시무시한 저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0년 깊은 밤 자동차로 여행 중이던 한 연인이 잠시 이 마을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방금 저거 봤어? 뭐야 저거? 마을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고만 커플. 그런데 이들을 시작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기현상이 벌어지자 초현상 연구가 에드 워렌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마을을 살펴보던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 이 유령들은 더들리 가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더들리 가문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집안이에요? 사실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더들리 타운. 헨리 8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영국 왕의 아들이 사망하자 호시탐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존 더들리 공작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세력들에게 존 더들리는 결국 참수. 하지만 그가 참수된 이후에도 왕궁의 마법사들은 앞으로 네 자손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큰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웠던 더들리가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피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정착한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74년에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더들리가의 사촌 일가족이 모두 사망. 아이고. 그리고 그 이유 모를 저주는 곧 더들리타운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거의 유령 마을로 있다가 겨우 몇 해 전부터 다시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저주는 멈췄을까요? 2006년 6월에 더들리타운의 체이스 애비뉴에서 촬영된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 영상이 있어요? 그 숲인가? 뭐 소리 난다. 우와! 자, 그 뒤에 이 영상은 법의학 심리학연구소에 제출이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더들리타운 근처를 방문한 이들은 저마다 두통을 호소하고 정체 모를 그림자를 발견하는 등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저주 때문일까요? 대망의 1위 후보 두 분 헤드라인 우선 공개해 주시죠. 싱가포르판 에나벨 인형? 응암동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생긴 일.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1위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에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 들어보시죠.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자,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6위 공개해 주세요. 지옥문 카타콤의 실종 미스터리.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 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11일 공개합니다.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의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폭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에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트라리아. 아니,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론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함자.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나벨이잖아. 진짜 또 에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오이! 방송 도중에 에이!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결국 데비는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비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자, 10위 공개해 주세요.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은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딱!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탑이세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신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신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테리 극장 19 7위 공개해 주세요.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1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 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일,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겠는데요, 이 유행어.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단체인 시카다 330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일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일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일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화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쿠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일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약간 과대망상 기질이 좀 예, 처음에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좀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본인 기사 중에 대망의 1위 후보 2개인데 공개해 주시죠, 헤드라인을. 죽음을 예견한 하얀 손. 실제 괴담, 묻지마 바이러스 주사기. 자, 우리 김경화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이게 뭐야?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손이 있잖아, 손이.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이니스의 손은 아니죠. 왜냐면 라이니스는 깍지 끼고 깍지를 있잖아. 끼고 있잖아요. 깍지 끼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머!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가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박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일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싹오싹하지. 무슨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에이, 뭐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지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건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9위를 공개합니다. 소녀의 인형이 품은 비밀.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의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세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세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있지? 그게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인가?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6위를 공개합니다. 죽음을 예견한 소녀의 저주.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9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야, 무서워지겠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D.I.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어머.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진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 괴담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이제.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네 얼굴 내놔! 얘 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0위 공개합니다. 일본 빨간 팝업창 괴담.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아무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 좀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나오죠.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라? 이거 왜 안 꺼져?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거죠.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에 8위 공개합니다. 일본의 무인역, 키사라기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전철이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두 번째 1위 후보 발표합니다.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나왔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친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 청소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1위 후보 갑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뭐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대단한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은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